정말 후회 없이 하고 후회 없이 고등학교 시절 보내고 싶어요. 사소한 일에 너그러우면서 사실 방금 전까지 화나는 일이 있었거든요. 친구 때문에 밥을 못 먹었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화가 났지? 근데 어디서 봤더라? 명언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는 1년 후면 다 잊어버릴 슬픔을 간직하느라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을 버리고 있습니다. 소심하게 굴기에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카네기. 진짜 웃긴 거예요. 밥을 못 먹어서 화가 난 게. 전에 같으면 이거 분명 오늘 12시까지는 갔을 거란 말이에요. 괜히 틱틱대면서 근데 별로인 모습 보여드린 것 같다. 근데 이젠 안 그럴 거니까. 2012년 7월 10일 배지연 학생 음악 추천은 이준경 학생이 곰PD 봄날 버스 안에서. 안녕하세요. 재밌는 정치, 즐거운 봄, 정치의 지도를 그리죠. 수능 완성 정치를 맡은 박봄입니다. 정말 딱 맞네요. 져야 이긴 거라는 것을 저는 요즘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나이가 들면서 그게 아마 컸다는 증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정말 사소한 일에 많이 이렇게 다투기도 하고 막 삐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지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친구랑 다툼이 일어나서 네가 해 하다가 제가 이겨가지고 그래 네가 하는 걸로 해가지고 친구가 다 해가지고 오면 제 마음이 편합니까? 제가 이긴 거예요? 샥 웃음이 지어져요? 아니죠. 그렇죠. 저는 이 나이쯤 돼 보니까 결국은 지는 게 이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내가 해주는 거예요. 해줘버리고 마음 편하게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기 카네기의 말 중에 우리는 1년 후? 아니에요, 여러분. 한 달 후? 아니요. 일주일 후면 잊어버릴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슬픔에 빠져있고 후회하고 그러면서 정말 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화낼 일, 짜증낼 일 이런 거 있다면 그것들을 훌훌 털어버리는 게 여러분의 정신건강에 좋고 여러분이 이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아주 좋은 얘기를 지연이 학생이 해준 것 같아요. 근데 1년 후면 잊어버릴 슬픔을 간직하느라 소중한 시간을 낭비한다. 진짜 좋으네요. 오늘 이 시간은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행정과정과 행정부 계속 이어가고요. 그리고 사법과 지방자치 부분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더듬어 가볼까요? 네, 행정과정과 행정부입니다, 여러분. 행정부에서 우리 크게 세 가지. 행정부는 어떻게 구성되었지? 생각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국무총리, 국무회의, 감사원 등등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리고 물론 대통령도 있죠. 그런데 대통령은 워낙 비중이 크니까 따로 떼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뭐였냐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 수반, 국가 원수, 오늘 이 시간부터 살펴볼 내용이 되죠. 그리고 하나 더 있었어요. 뭐죠? 행정부 비대화에 따른 행정부 통제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됩니다. 행정부 구성,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그리고 행정부 통제.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 세 가지.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부터예요.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 정리를 가지고 얘기를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94쪽에 3번, 3번입니다. 세 번째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여러분 아시죠? 지금 복습하고 있는 겁니다. 복습하고 수능 특강 개념 강의 혹은 학교 수업을 통해서 공부한 내용들을 이제 마인드맵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면서 국가 원수입니다. 행정부 수반이면서 국가 원수예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중에 행정부라는 그 권력기관의 수반, 으뜸인 우두머리면서 동시에 국가 전체의 대표가 됩니다. 국가 원수, 대장이 돼요. 그러면 먼저 보겠습니다.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가 원수로서 행정부라는 이 권력기관의 수반으로서 우두머리로서 사장님이라는 표현이 안 맞겠지만 여기 보세요. 그 행정부를 지휘 감독하는 권한. 당연히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에 속하겠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외울 필요도 없이. 행정부의 수반이니까. 그리고 법령 집행권. 여러분, 법을 만드는 기관이 어디예요? 입법부. 그렇죠?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행정부입니다. 따라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법령 집행권.
그리고 그 행정부의 구성원들인 공무원을 임면하는 권한, 그리고 국군 통수권, 대통령령 발포권,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은 여러분이 사실 줄줄줄 아는 편이에요. 그런데 어려운 게 여기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죠. 왜요? 나누는 카테고리가 하나 더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4가지로 또 나누어지니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국가 원수로서 첫 번째 국가 대표권, 그리고 헌법 및 국가 및 헌법 수호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국가 및 헌법 수호권, 여기는 뭐 국가는 빠져도. 그리고 국정 조정 권한, 그리고 여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헌법기관 구성 권한. 여러분 교재에 이렇게 되어 있죠.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라고 했었죠? 어떻게요? 예, 국가 원수로서, 국가의 으뜸인 우두머리로서, 행정부라는 한 권력기관의 대표가 아니라, 대장이 아니라 국가 전체, 대한민국 전체의 대표로서, 우두머리로서 국가를 대표합니다. 외국과의 관련성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 조약의 체결 비준, 외교사절, 뭐 선전포고, 뭐 강화권, 외국 승인권, 뭐 이런 것들 다 보세요. 외국과의 관련성 속에 있으면 이것은 바로 국가를 대표하는 권한이고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 됩니다. 됐나요? 또 보겠습니다. 헌법 수호권. 헌법을 지켜요. 우리 헌법을 지키겠어. 국가를 지키겠어. 어떤 때 이걸 지켜야 되죠? 긴급할 때. 위험이 있을 때. 그럴 때입니다. 그래서 보면 긴급명령권,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권, 계엄선포권 그런 상황인 거죠. 위헌정당 해산제소권. 여러분 보세요. 위헌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당? 헌법에 위배되는 그런 이념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당입니다. 그것들은 우리 헌법의 가치나 국가의 위협 요소가 돼요. 그렇다면 이거 긴급이라고 묶은 카테고리 속에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헌법수호권. 세 번째, 국정조정권입니다. 국정, 나라 정치를 조정해요. 나라 정치를 조정한다고요. 행정부라는 그 권력기관의 대장이 아니라 나라 전체의 우두머리로서 이렇게 탁 위에서 살펴보면서 나라 정치를 조정하는 것. 나라 정치 조정하는 것 당연히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 되겠고, 이 국정조정권은 어떻게 생각하라? 입법부와 사법부가 어떻게 연결이 이렇게 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다 국정조정권에 해당이 됩니다. 임시국회 소집, 임시회, 국회죠. 그렇죠? 법률안 이거 국회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관련성 속에 있는 것들을 대통령이 한다 그러면 이것은 바로 나라 정치를 조정하는 권한으로서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 됩니다. 또 보세요. 사명, 가명, 복권, 명령권 뭐 이런 것도 요거 보세요. 요거는 사법부와의 관련성 속에 있는 거죠. 그렇고 그다음에 헌법 개정안 제안권 이런 건 어떤 헌법이지만 법과 관련된 입법 권한에 국회 입법 권한에 속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 이렇게 보시면 이런 게 바로 입법부와 사법부의 관련성 속에 있고 그렇다면 나라 정치 조정하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시고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여기 이렇게 딱 보세요. 국민투표 부의권. 어떤 때 국민투표에 붙이죠, 여러분? 국가의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할 때 국민에게 직접 물어보겠다. 이게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이게 흡사 어떠한 정책을 결정할 때 국민에게 물어보겠다. 이것도 나라 정치를 조정하는 것 중에 하나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국민투표 부의권,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에 들어간다. 그다음에 헌법기관 구성권 볼게요. 헌법기관 구성권. 그래서 대법원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등에 대해서 임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됐습니다. 조금 더운데요. 네. 날씨가 요즘 그렇습니다. 비가 이제 다 와가지고 날씨가 굉장히 더워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지위 두 가지. 행정부라는 권력기관의 대표, 대장. 그러면서 국가 전체의 대장. 국가 전체의 대장, 우두머리. 그래서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보시고요.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지위에 따른 권한이 어려운 건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사실 여러분 위헌정당 해산 제소권은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에 속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지
만약에 위헌 정당 해산 제소권은 국정조정 권한에 속한다. 이렇게 치사하게까지는 아마 안 들어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카테고리까지 막 묻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에 해당되는지, 전체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에 해당되는지 정도를 가리는 정도로 공부를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만에 하나, 이게 다 교과서에 나온 내용이니까 만에 하나 생각해서 외국과의 관련성 속에 국가 대표성, 대표권, 그리고 긴급한 상황들, 그러면 헌법 수호권, 그리고 이 뭐 국회가 하는 일, 여기 사법부가 하는 일 등등, 또 국민투표 보위권 같은 건 국정조정 권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관련된 문제를 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97쪽의 4번 문제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입법부 할 때 했던 내용이 나왔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 그랬어요. 최근에 대규모 특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특사? 특사 이거 뭐지? 더 가볼게요.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어려운 정치사회적 분위기와 세계적 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계기가 필요하며 그러한 계기 중 하나가 바로 특사라는 것이래요. 그런데 이 특사가 뭐냐면 특별사면의 줄임말이랍니다. 특별사면. 여러분 특별사면 뭐였죠? 기억 안 나요? 네. 특별사면과 일반사면이 있죠. 이 특별사면은 여기 보세요. 특정한 사람에게 선고받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선고 효력 자체를 없애주는 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집행이나 지금 선고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법과사회를 공부한 학생들은 뭐 다 잘 알 테지만 나온 김에 여러분 재심은 해석도 잘 해드려야 되니까 설명을 해보면 이 재판을 하잖아요. 그러면 재판 과정이 끝난 다음에 판사가 선고를 합니다. 그리고 선고한 대로 집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돼요. 선고를 먼저 하고 그대로 집행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1년형에 우리나라죠. 1년형에 처한다, 3년형에 처한다,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하는 게 선고입니다. 선고. 그래서 사형 선고 받았다 이러죠. 사형 선고를 받으면 사형수라고 부르고요.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10년 이상 사형이 집행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라고 부르냐면 잠재적 사형 폐지국이라고 부릅니다. 잠재적. 왜냐하면 사형 선고는 이루어지고 있고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선고와 집행의 차이를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특별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에게 선고의 효력 자체를 없애주거나 아니면 선고받은 형의 집행을 면제해주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래요. 이걸 해주거나 이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 뭐 이거는 여러분이 공부하실 필요가 없죠. 정치에서는.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특별사면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특정한 사람에게 그리고 여러분 비교해서 일반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범죄에 대해서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 전체입니다. 이건 범죄에 대해서요. 또 하나 차이 있었죠. 일반사면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더 가볼게요. 그런데 이 특별사면이라는 것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은 국민의 화합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뭐뭐과 같은 문제점. 이 문제는 특별사면의 문제점에 대한 문제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풀이해 가볼게요. 이 특별사면은 삼권 분립의 원리를 훼손시킬 수 있겠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사법부가 선고하고 재판 과정을 진행하면서 선고하고 다 해놨는데 그것을 행정부의 대통령이 딱 사면을 하니까 그것은 어찌 보면 이렇게 간섭? 뭐 이런 효과가 약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훼손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섭이라는 말이 좀 적절하진 않은 것 같은데 훼손될 수 있겠죠.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이 엄격하게 분립되어 있고 사법권은 사법부에게 입법권은 국회에게 이렇게 엄격하게 분립되어 있고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하다는 그 삼권 분립의 원리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두 번째, 행정부 수반의 권한이 약화되겠다. 여러분 지금 특별사면이라는 어쨌든 이거는 권한이에요. 권한. 이런 권한을 행사하면 이 특별사면은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에 속하겠죠. 사법부와 관련성 속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특별사면 행하면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은 약화된다. 연관관계가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닙니다.
디귿,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겠죠. 예, 잘못 저질러가지고 선고 받았는데도 선고의 효력 면제해주거나 선고 받고 나서 집행 면제해주거나 이렇게 하면 해이가 나타날 수 있겠죠. 도덕적 해이가. 맞습니다. 리을, 국민들의 자유권 침해? 사면해주면 자유권이 침해돼요? 침해 가능성이 커진다.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정답 기억 디귿인가요? 예,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관련된 얘기 해보았습니다. 뭐 국가 원수로서 행정부 수반 여기 한 줄 나왔어요. 그래서 한 건데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두세요. 다음 이제 볼 내용은 바로 이 내용이 사실은 방금 전에 앞서 봤던 내용보다 훨씬 시험에 잘 나옵니다. 대통령이 어떤 권한을 행사할 때 신중하게 하기 위한 그런 제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문서주의 및 부서제도. 대통령이 어떤 국법상 권한을 행사할 때는 반드시 문서로 해서 남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그것들은 조선왕조실로. 그건 나중에 딱 보면 그걸 보고 역사적인 평가를 하죠. 그와 비슷한 겁니다. 문서로 남는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대통령이 그냥 막 즉흥적으로 어떤 판단을 하기보다는 그래도 심사숙고하고 아주 고뇌에 찬 그런 결정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문서로 하게끔 되어 있다. 또 하나 보세요.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서명을 하고요. 그 아래 대한민국 국무총리 누구, 그 다음에 뭐 행정안전자치부 누구, 또는 외교통상부 누구 이렇게 부가해서 서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서인데요. 이때 부자가 어떤 부자냐면 버금부자입니다. 버금부자. 버금부자 언제 쓰는 줄 아세요? 반장, 부반장 할 때. 2인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서명을 하고 2인자들이 따라서 부가해서 서명을 한다라는 거예요.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죠. 그렇죠? 그 다음에 권한을 행사할 때,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때는 문서로 남기고 그 2인자들이 부가해서 서명하도록 되어 있는 부서제도, 그리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합니다. 대통령 혼자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혼자 몇몇 참모들과 이러는 것이 아니라 국무회의를 열어서 의견들 들어보고, 물론 대통령의 결정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들어봅니다. 그래서 정부의 중요 정책은 필수적으로 국무회의에서 심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모든 정책을 모두 국무회의에서 심의한다. 이렇게 말하면 틀렸습니다. 중요 정책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헌법 개정안이나 국민투표안, 조약안,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위명 이런 거, 국회 임시국회 소집 요구 등 이런 중요한 사안,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권한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외우실래요? 안 외우셔도 됩니다. 그냥 모든 정책이 아니라 중요 정책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다. 여러분 이 필수적이라는 말하고 국무회의 심의는 대통령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말하고 엇갈려서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안 돼요.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국무회의를 열어서 많은 의견들을 들어보고 공유하고 그래서 권한 행사를 신중히 하도록 하는 것, 그건 당연한 거고요. 다만 이 국무회의의 결정 사항이 대통령을 구속하지 않는다. 그것은 심의기관이니까. 보셨죠? 그 다음에 보세요. 대통령이 권한 행사를 할 때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동의와 또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국회의 동의와 승인을 받아야 된다. 동의, 사전 동의. 승인, 사후 승인. 차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문기구를 두어서 자문을 받도록 합니다. 문제통에서 조금 이따 확인을 할 거예요. 이와 같이 문서제도, 문서주의, 부서제도, 국무회의 심의, 동의, 승인, 자문기구 이와 같은 것을 두는 이유는 대통령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하고 아주 신중하게 국정을 처리하고 책임성을 명백히 지우도록 문서로 남기고 부가해서 서명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문제를 여러분 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하고 7번 문제를 보지요. 세상을 바꾸는 삶을 사는 다솜이 보세요. 다음의 헌법 규정들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럼 헌법 규정들 한번 볼게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하며, 어렵네요. 다솜이, 이 문서, 부서한다.
이런 헌법 규정들이 필요한 이유 말해보세요. 다솜이 말해보세요.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신중히 하기 위해서겠죠. 그렇습니다. 더 가볼게요. 그래서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된대요. 뭐 이런 사항, 국정의 기본 계획과 정부의 일반 정책, 뭐 중요한 대외 정책, 헌법 개정안 이렇게 등등. 이러한 중요 정책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심의 나왔고요. 국가 안전 보장과 관련되는 대외 정책, 군사 정책과 국내 정책 수립에 관해서 국무회의 심의에 앞서서 심의도 받아야 되고 심의도 해야 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국가안전보장 자문회의를 둔다. 그래서 이 자문회의에 자문도 얻어보고. 되셨나요? 그럼 보겠습니다. 1번, 행정적 지배 현상의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부가 너무 비대화돼서 그래서 문서주의도 하고 네, 여기 자문도 받게 하고. 여러분, 행정적 지배 현상의 심화, 행정부의 비대화라고 하면 입법부와 사법부와 이런 권력 관계가 나타나야 돼요. 예. 그런 뭐 견제, 입법부와 사법부가 견제한다. 이런 것들이 대안책이 되죠. 여기는요, 우리가 앞서 봤다시피 이 얘기는 아니죠. 행정부의 신속, 강력한 정책 수행. 오히려 여러분, 지금 심의를 거쳐라, 자문을 받아라 라고 하면 신속성은 떨어질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아니죠. 3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해서 역시 아닙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 해당 사항 없죠. 국민의 여론에 기초한 정치 과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아니고요. 다솜이 정답은 네, 다음 5번. 그렇죠.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신중한 권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여러분 별로 어렵지 않은데도 아주 자주 나왔습니다. 기출도 자주 나왔습니다. 예. 한 문제 더 볼게요. 7번 문제입니다. 2010년 수능 문제. 수능 문제 이렇게 나왔네요. 한번 볼까요? 수능 문제 얼마나 안 어렵게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에 가까운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대통령제에 가까운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왜냐하면 미국식 전형적인 대통령제는 아니니까. 왜죠? 대통령제이지만 의원 내각제적 요소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대통령제의 특징은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고요. 국가의 으뜸인 우두머리. 우두머리수, 으뜸원. 예. 으뜸이 우두머리로서 국가를 대표하고요. 또 하나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모든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요. 이러한 역할에 비례해서 대통령의 권한은 커질 수밖에 없죠. 대통령이 국가 전체의 대표면서 행정부의 수반이면서 강력한 권한. 그래서 그의 권한 행사는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따라서 우리 헌법에서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신중하게 하도록 하거나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신중하게 하도록 하거나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적절한 것이에요. 1번, 국회가 견제하거나 신중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예요. 국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심판할 수 있다. 맞아요. 이런 거 함정 빠지면 진짜 나중에 막 화가 나죠. 자신한테 화가 나죠. 탄핵 심판은 어디서 하죠? 헌법재판소. 헌재에서 하잖아요. 국회는요. 탄핵 소추를 의결해서 그래서 견제하는 거죠.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죠. 그러니까 국회는 하는 게 틀렸습니다. 2번. 대통령의 모든 행위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대통령의 권한을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다고 했어. 그래, 맞네. 맞네? 아니죠. 여기 함정이죠. 모든 행위. 이게 함정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네요. 여기 보세요. 모든 행위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선지는 어려웠어요. 많은 학생들 여기 빠질 수 있었습니다. 3번.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대통령이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대통령의 권한을 신중하게 행사하고 막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을까요? 들어맞지가 않죠. 네, 아닙니다. 4번. 대통령은 법률안에 의의가 있을 때 국회로 환부하고 그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입니다. 법률안 거부권입니다. 이 법률안 거부권은 행정부에서 입법부를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죠.
여기서 물어본 건 뭐예요?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신중하게 하도록 하거나 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맞지 않죠. 5번이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해야 한다. 정답은 5번이 되죠. 여러분, 공부 많이 한 학생들은 여기 신중하게 하거나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서 그래, 문서, 부서, 국무회의 심의, 이거 다 배웠는데 2번이야 아니면 5번이야 막 고민 좀 하셨을 거예요. 당시에 수능 문제 나왔을 때. 그다음 5번입니다. 모든 행위 아니죠. 그래서 여기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주제, 행정부. 여러분, 행정부 다시 떠올려 보세요. 행정부 구성. 누구? 국무총리, 국무회의, 그리고 감사원. 그렇죠? 그 다음에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국가원수, 행정부 수반. 그리고 권한 행사를 신중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 했죠? 그리고 이제 행정부 통제로 옵니다. 여러분, 우리 교재 94쪽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읽어보면서 표시를 하는데요. 이 내용 다 외우나? 외울 필요 없죠. 보겠습니다. 행정부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 볼게요. 현대 복지국가에서 행정부가 비대화돼지고, 이건 여러분 꼭 머릿속에 기억해 놔야 될 거죠. 복지국가를 수거하면서요, 복지에 관련된 정책들, 전문성을 요하는, 그리고 아주 어떤 조직화된 기구가 필요해요. 그것은 오히려 입법부보다는 행정부가 그렇죠. 행정부가 조직화되고 행정부가 입법부에 비해서는 훨씬 전문적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현대 복지국가에서 행정부가 비대화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이 행정부는 국민의 대표기관이 아니죠, 사실은. 물론 대통령은 우리 손으로 뽑았지만 그 공무원들, 그리고 조직한 그런 장관들, 이런 우리가 직접 뽑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관료들입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은 관료들입니다. 관료들의 이 역할이 증대되면서 나타난 행정 지배 현상. 국민의 대표가, 우리가 뽑아준 대표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표해서 어떤 정책을 결정하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뽑아주지도 않은 관료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 행정부 내부적으로도 행정부가 좀 이렇게 비리나 또는 막 이러지 않도록, 정말 그러지 않도록 행정부 내부적으로도, 그리고 국회, 법원, 국민, 헌법재판소 외부적으로도 이런 견제, 통제, 이런 제도들이 필요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겠습니다. 여러분, 직업공무원 제도입니다. 직업공무원 제도. 직업공무원 제도가 추구하는 바는 뭐냐면 정치적 중립성이죠. 만약에 직업공무원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무원들이 지금 일하고 있다가 올해 말에 대통령 선거 있는데 저 대통령 나가고 나면 나 잘리는 거 아니야? 막 다른 데다 줄 대고 막 다른 데다 로비하고 이번에 어디가 될까? 맨날 그 생각만 하고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공무원이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공무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자리를 연명할까 막 이렇게 전전긍긍해하는 그런 공무원이 돼요. 그래서 직업공무원제를 시행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꾀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행정부의 비리 또는 그런 것들을 막는 거죠. 이런 것들을. 네, 그래서 막고요. 감사원의 감사.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세요. 행정심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법원에 여기 행정소송 이렇게 있어요.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을 한번 보세요.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의 공통점은 뭐냐면 행정기관에 위법한 행위로 국민이 피해를 봤을 때 구제해달라고 하는 건데, 이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에다가 구제해달라고 하는 거고, 행정소송은 소송이잖아요. 법원에다가 구제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똑같아요. 행정기관으로부터 국민의 이익을 침해받았을 때 국민이 내 이익을 구제해주세요 하는 건데, 이 행정심판은 행정부, 그 행정기관에다가 구제해주세요 하는 거고, 이거는 법원에다가, 행정소송은 법원에다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정심판을 바로 이 내부적인 통제제도라고 하고, 행정소송은 법원에 의한 통제제도라고 합니다. 행정청이 뭘 잘못해서 국민의 권익을 침해했는지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고, 이거는 행정청이 뭘 잘못해서 국민의 이익을 침해했는지 행정부에서 판단하는 거니까, 행정기관에서 판단하는 거니까 내부적인 거죠.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국가 행정기관에 뭐 부패는 없는지, 그리고 국민의 이익을 침해한 그런 사례들은 없는지 파악하는 행정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적 통제 장치가 돼요.
그다음에 볼게요. 국회의원 통제, 여러분 보세요. 예, 뭐 예산안 심의, 국정감사, 조사, 각종 동의, 승인권, 탄핵, 소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 여러분 여기 보세요. 국회에 의한 통제는 다 어디서 배웠던 거냐면 국회의 권한 가운데, 국회의 권한을 배울 때 우리 국회의 권한 몇 가지 배웠죠? 입법 권한, 재정에 관한 권한, 국정 감시, 통제 권한. 나라 정치를 잘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통제하는 이 권한의 내용들이 다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법원에 의한 통제, 행정소송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이거요, 이거.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명령, 규칙, 처분, 심사권. 여러분, 명령, 규칙, 처분은 행정부에서 내리는 거거든요. 이 행정부에서 내리는 명령, 규칙, 처분 등이 행정부에서 내리는 명령, 규칙, 처분 등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행정부를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법원의 권한. 그 다음에 국민에 의한 통제, 참정권을 행사함으로써 다음에 안 뽑아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다음에 안 뽑아주겠어? 이겁니다. 재판 처분권을 행사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해서 국가 권력이 나의 기본권을 침해했습니다. 헌법 소원을 제기함으로써 여론을 형성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죠. 또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이나 헌법 소원 심판을 통해서 국가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네요. 행정부를 통제하는 거죠. 그렇죠? 탄핵 심판에서 쫓겨나게 하면 통제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이런 것들이 어려운 이유가 이 용어 자체가 어려워요. 명령, 규칙, 처분, 심사권, 행정소송 뭐고 행정심판은 뭐고 막 어렵잖아요. 예. 다시 한번 딱 정리를 하면 행정부 비대해야 돼요. 통제해야 돼요. 왜요? 우리가 뽑은 대표기관이 아니에요. 관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통제해야 돼요. 내부적으로도 이런 장치들이 있고 외부적으로 장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보면 직업 공무원제도 정치적 중립성을 목적으로 하는 감사원의 감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구분해서 행정기관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때 이건 내부적으로 심판하고 이거는 법원에서. 그리고 명령규칙 처분 심사권, 법원의 권한, 그리고 그 밖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두 문제입니다, 여러분. 98쪽 5번 문제. 이 말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불가능 앞에서도 가능성을 보았고. 여러분 나이는 못할 게 없는 나이입니다. 진짜로. 여러분이 제 나이 정도에 와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실컷 소리 지를 날을 꿈꾸며 설레었다. 여러분 바로 그렇죠, 여러분. 막 절망스럽고 공부도 안 되고 막 정말 불가능할 것 같기만 하고 그런데 내년은 생각해보면 내년에 내가 어디 여행을 가야지, 내가 내년에 뭔가를 해야지 라고 생각만 해도 설레이시죠. 그렇죠. 승현이 보세요. 가다에 해당하는 행정부 통제수단입니다. 쭉 볼게요. 행정부 권한이 비대해짐에 따라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위험성은 더욱 크다. 왜냐하면 권위주의 정부가 계속해오던 우리나라는 그 가능성이 더욱 크다. 그래서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나온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행정부 내에서 스스로 나는 법원의 통제, 나는 국민들에 의한 통제. 찾아보래요. 방금 했던 내용이에요. 볼까요? 기억,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거.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거. 승현이 누가 하나요? 헌법 소원 제기.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미리 얘기하면 헌법 소원 제기하는 거 누구? 국민에 의한 통제. 그렇다면 이거 다 하자, 다. 직업 공무원 제도. 승현님 얘기해 보세요. 가져.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또 디귿. 감사원 뭡니까? 가져갑니다. 나와볼까요? 명령, 규칙, 처분 등이 법률이나 헌법에 위배됐는지 아닌지를 보겠다. 어딥니까 이거? 법원. 정답 찾으셨죠? 예, 간단한 문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문제 볼게요. 성민이 보세요. 성민이 가에서 다 보겠습니다. 가 보니까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명령, 규칙, 처분, 심사권. 여기다가 심사권 쓰네요. 명령, 규칙, 처분, 심사권. 이거 왜 가로전 법원.
성민 이거 법원이죠. 법원이 하는 통제. 나와볼게요. 이 법은 행정소송법. 여기 딱 나와있네요. 행정소송법.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서 행정청에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등으로 인해서 국민의 권리, 이익을 침해했을 때. 이게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이에요. 여러분, 행정소송은 어디다 제기해요? 성민이 행정소송 어디다 제기해요? 법원. 행정부 내부로 하려면 뭐라고 해야 돼요? 심판. 다 볼게요. 국가의 세입 세출의 결상,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감찰. 그래서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이랬습니다. 감사원이랬어요. 이거 행정부 내부죠. 내부입니다. 내부죠. 그러면 문제풀이를 해나가 보도록 할게요. 1번. 가는 명령규칙 처분 심사권은 행정부에 대해서 사법부의 우위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다. 사법부가 위에서 행정부를. 맞아요, 성민이?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견제하는 하나의 제도지 사법부가 위에 있고 행정부가 아래에 있다 이런 차원은 아닌 거죠. 틀렸습니다. 2번. 나에 나타난 기본권은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법은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서 행정청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 구제하고. 그럼 이때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국민한테 있네요. 소송을 제기하는 거. 재판 청구권이죠. 여기서 드러난 거 재판 청구권이죠. 재판 청구권이 드러납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 청구권이니까 이 청구권, 여기서 나타난 기본권, 청구권, 재판 청구권. 그러니까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이 된다. 여기 소송이잖아요. 소송. 그러면 재판 청구권. 연결해서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기본권. 여기 정답 2번이 됩니다. 다음 볼게요. 다의 기관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감사원이네요. 그렇죠? 감사원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있어서는 대통령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맞아요? 성민이 맞아요? 틀렸죠? 감사원은 독립적. 틀렸습니다. 4번. 가나는 행정권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여러분 지금 이 명령규칙 처분 등이 이미 내려졌어요. 그것들이 법률이나 헌법에 위배됐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행정청에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됐어요. 그리고 나서 구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둘 다 일이 벌어지기 전이 아니라 일이 벌어지고 나서 권리를 구제해달라고 하는 거죠. 또는 여기 명령규칙 처분 등이 잘못됐다라는 걸 나중에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이 아니라 사후라고 해야 됩니다. 다음 볼게요. 가나다 모두 행정부에 대한 외부적 통제 방법이다. 응? 틀렸죠? 이거 뭐예요? 내부. 이게 외부.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 잘 찾으실 수 있겠죠?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행정부 여러분 끝났습니다. 행정부는 끝났어요. 행정부 통제. 제도들 여러 가지 있지만 국회에 관련돼서 국회가 통제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나왔지만 우리 국회에 권한할 때 국정감시 통제 권한으로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머리 아파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사법부로 넘어갈게요. 사법부로 넘어갑니다. 쭉쭉 잘 나가네요. 이제 사법부 지방자치 하면 다음 시간까지 하면 3단원도 다 끝납니다. 사실 내용 제일 많은 1, 2, 3단원까지 다 오고 이쯤 되면 지쳐가지고 4단원 사실 국제 정치 파트 어렵지도 않은데 거기 대강 해가지고 맨날 거기서 틀리고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힘을 더 내세요. 힘을 더 내야 돼요. 3단원, 4단원은 1, 2단원보다 더 자주 좀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법과 정치가 아니죠. 그건 내년이죠. 법과 사회랑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출제할 때 조금 법스러운 거는 좀 빠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누기는 뭐 사법권의 독립, 그리고 법원의 조직과 재판의 종류, 헌법재판소 이렇게 나눴는데요. 실제로는 사법권의 독립이 뭐 따로 출제된다거나 그럴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왜냐하면 법 쪽에 좀 더 가까우니까 정치 쪽에 좀 가까운 것을 찾아서 내는. 그래서 우리 공부할 내용 그래도 아무튼 좀 정리를 해보시면 사법부 관련해서는 사법권의 독립. 그래서 법원의 독립과 사법부, 법원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을 합쳐서 사법권의 독립이라고 합니다.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특허법원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
예, 보겠고요. 법원의 조직, 그리고 재판의 종류, 형사재판, 민사재판, 선고재판 이렇게 있는데요. 물론 형사재판, 민사재판 용어 나올 수 있어요. 교과서에 있으니까. 하지만 법처럼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차이를 묻는다거나 이런 식으로는 출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들, 신급제도, 상소제도, 재판의 원칙 이런 거 있고요. 이제 헌법재판소의 권한 5가지. 이게 완전 별표죠. 이게 완전 별표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볼게요. 사법부에서 사법권의 독립 되셨죠? 그리고 법원은 어떻게 조직되어 있고 재판의 종류에는 뭐가 있는지 아주 막 구체적으로 막 세세히 들어가실 필요는 없어요. 예, 기출문제에서 뭐 단어 하나 나왔다고 해서 막 민사소송의 절차까지 막 형사소송의 절차까지 막 이러실 필요는 없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예,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 헌법재판소의 권한 5가지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법권의 독립과 관련된 내용 우리 교재 읽어보면서 정리를 할게요. 요 정도만 공부하시면 돼요.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100페이지에 보면요. 사법권의 독립의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법관이요. 법관이 외부의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고 독립하여서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재판을 해야 된다는 원리, 이게 사법권의 독립입니다. 여러분 목적을 보면 뭐냐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독립된 심판을 하도록 해서 이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법권을 독립시키는 이유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약에 사법권이라는 게 어떤 권력자 손아귀에 있거나 그러면 권력자가 자의적으로 통치하는데 악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법권 독립의 목적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에 있다. 요거 하나 정도 아시면 되겠고요. 사법권 독립의 내용을 들어가 보면 바로 이겁니다. 법원의 독립, 법관의 독립. 이 2가지가 되는데 우리가 사법권 독립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 따로. 요것만 사법권 독립으로 생각해요. 그냥 그렇게. 법원이 따로 있다. 법원이 따로. 간섭받지 않고 따로 있다. 요것만 생각하거든요. 사법권을 법원이 행사하며 입법부, 행정부와 대등한 지위를 갖는 헌법기관으로 존재한다. 이 내용만 가지고 사법권의 독립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다 플러스. 정말 실체적인 내용은 법관의 독립입니다. 법관의 신분상 독립과 직무상 독립. 다시 말하면 법관의 직무가 뭐예요? 재판이죠. 법관이 재판을 할 때 어떤 국가 권력기관, 어떤 사회 세력의 압력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바로 사법권 독립의 핵심이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재판을 했어요. 딱 사법권 독립에 따라서. 그랬더니 그 다음에 딱 잘렸어요. 그러면 사법권 독립 이루어져요? 이루어지기 어렵겠죠. 그래서 신분상 독립, 임기, 자격 이런 것들을 딱 정해 놓습니다. 네. 그래서 신분상 독립, 직무상 독립 이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사법권의 독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적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있다. 정리하세요. 예,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사법권 독립, 법원이 행정부와 입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 법관이 재판을 할 때 직무상 독립, 그리고 어떤 재판을 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분상 독립 이런 내용들 봤습니다. 요거 목적. 다음 내용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법원의 조직을 볼게요. 법원의 조직, 우리 교재에 나온 100페이지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오늘 법원의 조직을 정리를 하는데 이대로 정리하시면 사실 여러분이 어렵죠. 이대로 정리하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정리하는 게 좋은데 선생님이 굳이 그림을 안 그린 이유는요. 우리 교재에 있어요. 102페이지 문제. 102페이지 2번 문제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지금 먼저 보고 이 내용을 와 보도록 할게요. 예, 다음 문제로 좀 넘어가 주세요. 2번 문제입니다. 네, 2번. 예, 여기 보세요. 이겁니다. 이 그림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조직 요걸로 오늘 이해를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문제 풀이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방법원 및 지원 합의부 돼 있고 지방법원 및 지원 단독판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요 보면요. 1심, 2심, 3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1심, 2심, 3심. 예. 그래서 이게 신급 제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지방법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심을 담당하는 지방법원. 그리고 여기 위에 이렇게 보면 여기가 고등법원. 여기 니은이 고등법원이 되죠.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최종심 담당하는 것이 대법원이 되죠. 대법원.
그래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은 급이 다릅니다. 대법원은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어요. 지방법원은요? 지방에 막 있어요. 예. 많이 있으면 좀 격이 낮은 거잖아요. 하나밖에 없으면 높은 거잖아요. 이게 바로 신급 제도입니다.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급이 다른 여러 법원에서 여러 번 심판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 그래서 급이 다른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렇다면 여기 1심, 2심, 3심 우리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림을 왜 옆으로 이렇게 했을까? 보세요. 아주 경미한 사건. 아주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이 지방법원의 합의부라고 하는 건 판사 3분이 계신 거예요. 아주 경미한 사건. 막 100만 원을 빌려줬네 말았네 막 하는데 막 판사 3명이 듣고 있으면 참 내가 이런 거 듣고 있어야 돼 막 이런 생각이 절로 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추적자 정도 되는 막 사건이어야지 막 3명이 앉아서 막 고심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좀 무거운 사건은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1심이 열리게 되고요. 경미한 사건은 단독 판사 1명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무거운 사건의 경우 3명이 이렇게 1심을 진행하고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2심은 고등법원에서 하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순서대로 그리고 3심은 대법원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는 1심은 지방법원 단독 판사 1명이 하고요. 2심도 지방법원에서 합니다. 여기 3명. 그래서 2심을 지방법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다. 맞는 말이 됩니다. 맞는 말. 고등법원을 거치지 않고 최종심은 늘 대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늘 대법원입니다. 그래서 지방법원, 대법원, 고등법원 빠지고요. 이렇게 가는 거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여기 보시면 항소, 상고, 재항고 막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이거 외워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선생님이 말씀드렸었습니다. 이거 외워주세요. 나오더라고요. 아주 여러분의 골탕 먹이게 한 글자 바꿔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1심 판결에 불복해서 2심을 제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2심 판결에 불복해서 3심을 제기하면 상고한다라고 얘기해요. 상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경미한 사건의 경우도 1심 판결에 불복해서 2심을 제기하면 항소한다라고 얘기하고 3심을 제기하면 무조건 상고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동그라미 친 걸 보세요. 좀 지우겠습니다, 여기 동그라미 친 거. 선생님이 지금 말하면서 공통점이 뭐냐면 1심 판결에 불복해서 2심 판결에 불복해서 이랬습니다. 그래서 판결은 재판이 끝나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하는 게 판결이에요. 그 판결에 불복해서 2심을 제기하고 3심을 제기할 때는 항소, 상고라는 표현을 쓰고요. 맨 마지막에 땅땅땅땅 판결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그 밖에 법원에서 하는 결정들이 있어요. 그런 결정들에 대해서 불복할 때 1심 법원의 어떤 결정에 불복할 땐 항고, 2심 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땐 재항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썼었죠. 이렇게. 한번 여기 1심, 2심, 3심 법원. 어떻게 외우라고 했습니까? 어떻게요? 이 순서로 써요. 상, 고, 소.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 항상 고소만 할 거냐? 항상 고소만 할 거냐? 이렇게 해서 외워주시면 이게 판결에 불복할 때 나머지는 그냥 하면 돼요. 여기 항고, 여기 한 번 더 하니까 재항고. 이거는 결정에 불복할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다 되어가네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열심히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